일주일 전 구독자분 300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 불멸의 삶을 살겠냐고 물어보았을 때 예상외로 무려 85%가 영생을 살 것이라고 답하셨고, 절대 죽을 수 없다는 조건이 달린 후에도 여전히 65%가 영생을 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대로 유한한 삶을 살고 싶다는 분들의 이유는 다음과 같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인류 대부분이 영생을 누리게 되고 사회는 불멸자들 위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선 외로움의 경우는 기존 픽션들과 달리 딱 한 사람이 아닌 대중에게 보급될 것이고, 투표에 따르면 이중 대다수의 사람이 영생을 택할 것이므로 간단히 해결될 문제이고요. 또 무한한 시간 동안 할 것이 없어 지루하다는 것은 이 5억 년 버튼 썰과는 달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고, 또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무한대인 점을 생각하면 해결될 수 있겠고요. 또 모든 것은 유한하기에 의미가 있다는 분들에게는 정확히 몇 년 정도가 유한하다라고 생각될 것 같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삶을 마감해도 여한이 없으신지, 남들 갈 때 같이 갈 수 있는 정도가 좋은지, 혹은 그 상한을 수치로 말할 수 없으실 것 같은지 등이요. 하지만 가장 큰 것은 우리는 필멸자의 삶만을 살아왔기 때문에 실제로 불멸자의 삶이 어떤 느낌일지는 모른다는 거겠고요. 여우의 심포도 일지도 모릅니다. 또 영생 기술은 필연적입니다. 기술을 선도하는 실리콘밸리 저명인사들은 이미 노화 관련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냉동인간 대기 목록에 이름을 올려놓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당장 한국의 건강기능식품 산업이나 늙어 보이지 않기 위한 피부 시술 등을 보면 인류는 확실히 영로화 기술을 원하고 있고, 돈이 모이는데 기술이 발전하지 않을 리는 없어 보입니다. 기술적인 가능성은 어떨까요? 물리학적으로 보았을 때 영원히 보존되는 신체는 연력학 제2법칙을 위반한다는 말이 있고, 무질서도가 증가하여 파괴되는 방향이 정상이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이것은 고립계에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은 열린 개죠. 물질의 출입이 있을 땐 이 법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생명공학적 방법의 경우 많이 들어보셨을 이런 유전의학적인 기술들로 노화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 방법이고, 간단히 말해 우리의 생물학적 몸을 유지하는 데 계속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이보그화입니다. 몸의 장기를 하나씩 기계적 장기로 대체하거나 극단적으로는 뇌만 꺼내어 로봇에 이식하는 방법이 있죠. 사실 이는 생명공학적 방법보다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복잡한 우리 생물학적 몸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아도 되고, 뇌와 인조 감각 운동기관들을 연결로 뇌에 적절한 혈액 공급만 할 수 있으면 되죠. 실제로 뇌와 운동감각 경로를 연결 중인 것은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 같은 회사에서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셋째는 최종적인 인간의 형태인 디지털입니다. 뇌를 컴퓨터로 통으로 업로드하는 것이죠. 최종 형태인 이유는 전자 소자가 필연적으로 생물학적 뉴런보다 빠르고 규모도 확장하기 쉽기 때문인데, 자세한 건 이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생이 실현되면 우리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타임머신을 타고 20년 뒤로 가봅시다. 2050년입니다. 이땐 첫 영생하는 인간이 나오기 전이고, 대신 200세까지 수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현 시대인들의 인생 루틴은 30살까지 교육을 마치고 노동 인구가 되며 35살에 결혼을 하고 이후 30년 정도 노동 후 은퇴하는 것이지만, 이 시기엔 아마도 노동기간이 150년 정도 되겠죠. 이렇게 되면 우선 결혼과 연애관이 바뀔 겁니다. 현재는 결혼 후 직장 일단이다 아이를 출산하고 정신 차리고 보면 인생의 황혼기가 오는 구조이고, 이러다 보면 인생에서 결혼은 대부분 한 번인데요. 이 기간이 150년이 되면 아마도 이 기간 동안 평생 한 사람만 보고 살기는 어려울 겁니다. 더군다나 가임기에 젊은 몸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면요. 노동 또한 바뀌겠죠. 잉여 노동인구인 노인들이 다시 생산 가능 인구가 되면서 전체 노동력이 늘어나고,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회사에서 필요한 노동력은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 때처럼 그만큼 새로운 직업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물론 둘 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명인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AI 혁명의 경우 사람의 지능 자체를 모방하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생기는 일자리마저 대부분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즉 AI 기술은 고용해야 할 사람 그 자체를 만드는 기술이라는 거죠. 또 업무 능력 측면에서도 사람을 훨씬 능가할 것이고요. 단적인 예로 요즘 챗 GPT를 보면 뭔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손발이 없을 뿐이지, 지능만 따지고 보면 인류 평균보다 훨씬 높아 보입니다. 결론은 소수의 노동 인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다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해야겠죠. 자, 이 변화들은 어느 정도 들어본 바죠.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입니다. 바로 30년 뒤로 건너뛰어 봅시다. 2080년입니다. 우선 영생을 하는 인류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실험실 단계에 있던 영생 관련 기술들이 소수 엘리트 계층에서부터 풀리기 시작해 기존의 나이 많던 부호들은 20대의 젊은 몸으로 되돌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젊은 부자들은 신체 노화를 멈춥니다. 예상대로 대부분의 비엘리트 사회 계층은 이에 불만을 표하고, 시위대의 피켓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공평해야 하고 자본에 의해 좌우되면 안 된다.
하지만 저들은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 국가가 나서서 영생 기술을 규제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부호들을 막을 순 없죠. 실질적으로 국가를 좌우하는 이들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자기 돈으로 자기 몸의 의료 행위를 하겠다는데 막을 수도 없는 법이고, 막는데 성공하더라도 규제하지 않는 국가로 이주하거나 태평양 한가운데 섬을 구입해 살면 그만이니까요. 이 지점에서 2021년 코로나 백신을 국가 주도로 풀었던 것처럼 정부가 영생 기술의 대중화에 힘쓰게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사회의 노동력을 최대화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고, 노인들 같은 잉여 노동력을 사용 가능하게 전환시키는 것이 더 이득이기 때문이죠. 또 새로운 아기를 20년간 공통 교육시키는 것보다 이미 교육된 노동인구를 재교육시키는 데 드는 예산이 훨씬 낮을 테니까요. 자연스럽게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새로운 노동력이 필요 없기도 하지만 인구 증가 문제도 있기 때문이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해야 사회가 순환하기 때문에 산하 제한이 되진 않을 것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과연 기존 사회에 살아있던 사람들이 본인들의 안위보다 새로 태어날 아이로 인한 사회의 발전을 더 중요시 여길까요? 또 이쯤 되면 사회는 완전한 노동의 종말을 맞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신념 체계가 바뀌게 되는데,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다보다는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하냐가 됩니다. 즉, 자아 실현의 욕구가 중요해지게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예술품을 만들거나 지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인류 지식 총량이 폭발하게 됩니다. 또 교육 또한 안정적 직장을 잡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진정한 창조를 위한 공부가 되겠고, 전국의 수많은 대학이 통폐합되고 일부 핵심 대학만 남게 되어 공부가 필요한 사람만이 대학에 가게 됩니다. 이렇게 진정한 창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을 자아 실현파라고 한다면, 반대로 쾌락주의 파도 있습니다. 이 분파는 이 시대가 되면 뇌과학 기술이 발달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뇌에 전극을 꽂아 쾌락을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창조 행위조차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사회의 마약 혹은 알코올 중독자들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현대화의 차이점은 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국가가 마약을 끔찍히도 싫어하는 이유는 노동력 손실으로 국가 발전에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인류 발전이 대부분 소수 고지능자와 그들이 이용하는 AI에 의존하게 되고, 잉여 인구가 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장려될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항상 어딘가에 에너지를 분출하지 않으면 범죄 등으로 엇나가기 마련이기 때문이고, 이를 다른 어떤 수단보다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30년 뒤로 가서 2100년, 드디어 22세기입니다. 초지능 AI가 이미 개발되었고, 이를 활용해 영생 기술의 가격 프리미엄을 낮췄으며, 음식, 문화, 생활 등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자원도 이제 가격이 0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인류의 모습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오늘날의 모습이 아니고 크게 세 종족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째, 호모 로보티우스. 60% 이상의 인류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생물학적 몸을 버리고 사이보그로서 살아가기를 택한 사람들이고, 상시로 서버의 데이터를 백업해두고 다님으로써 사실상 불멸의 삶을 살아갑니다. 대형 사고가 나도 기존 신체는 폐기하고 다시 새로 기계적 몸을 생산하면 그만이기 때문이죠. 겉보기엔 처음부터 로봇으로 태어난 안드로이드들과 전혀 차이점이 없습니다. 다만 이전에 생물학적 몸에 존재했던 지성체였다는 사실만 다르죠. 이들은 현생 인류와 욕구 체계도 다릅니다. 식사, 수면, 남들과의 비교나 혐오, 섹스 등 모든 생물학적 본능을 제거하고 단지 호모 사피엔스의 유산인 지식에 대한 탐구, 창작에 대한 욕구만 남겨놓고 살아갑니다. 이를 남겨놓는 이유는 인류 전체 발전에 도움되는 욕구이기 때문이죠. 둘째, 호모 사피엔스. 우리가 아는 현생 인류가 맞습니다. 다만 이들은 5% 미만이죠. 생물학적 몸은 사고가 나면 소멸되기도 쉽고, 유지하는 것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은 호모 로보티우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생물학적 인류로서의 마지막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들은 사랑, 아이들 낳고 함께 늙어가는 기존 인류의 가치를 추구하지만 이는 사회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암암리에만 일어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재생산을 유도하고 더 이상 인류에게 노동력은 더 필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따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아이디 카드로 철저히 감시당하고 있으며, 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호모 사피엔스는 즉결 처형당합니다. 셋째, 디지털화된 인간입니다. 이들은 매우 진보적인 존재입니다. 최종적인 생물의 형태는 물리적 몸을 가진 존재가 아닌 정보 그 자체입니다. 전혀 공상과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생명체도 뇌라는 하드디스크에 기록된 정보에 불과하거든요. 이들은 원한다면 지구 반대편까지 0.06초 만에 전선을 타고 여행할 수도 있고, 우주를 전자기파 형태로 빛의 속도로 여행하여 태양까지 17분 만에 갔다 올 수도 있습니다.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에서도 다뤄진 적이 있죠. 외계인들의 정체는 외계에서 온 신호 그 자체였습니다. 또 이들은 원한다면 물리법칙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 세계에서 산다고 결정하면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코딩해놓은 어떤 다른 세계의 규칙이 새로운 물리법칙이 되겠죠.
세 종족 각각도 너무나 오늘날과 다르지만 이 전체를 하늘 위에서 내려다 보아도 차이가 큽니다. 우선 국가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전까지의 국가는 물리적인 제약 아래 같은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국민이 물리적 제약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가 필요 없죠. 다른 나라로 가고 싶으면 비행기가 아니라 인터넷망에 접속해서 미국에 있는 사이보그 몸의 의식을 전송하면 되니까요. 또 이익 집단이라는 국가의 특성도 없습니다. 국가가 이익을 추구하는 이유는 결국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인데 기본소득이 지급되고 대부분이 노동을 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자원의 가치가 0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지구촌이 됩니다. 이들이 걱정하는 바는 더 이상 전쟁, 평화, 평등, 행복 등의 문제가 아니고 우주적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구가 멸망하면 대부분의 인류 데이터가 들어있는 구글의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우주로 운반해야 할 것인가? 지구를 탈출해 새롭게 살 행성을 찾아야 하는데 광속을 초월해 은하간 여행을 해야 한다. 특수상대성 이론을 위배하지 않고 빛보다 더 빨리 여행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휘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또 10의 백승년 후의 우주의 열적 죽음을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우주를 창조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참고로 이들은 영생을 사는 인류기 때문에 이 정도 시간은 무한에 비해 티끌만큼도 안 되는 시간일 겁니다. 또 우리 우주를 창조한 사람은 누구이며 이 우주는 왜 만들어졌는가? 물리법칙이란 건 애초에 왜 존재하고 이 우주를 만들어낸 시뮬레이터와 소통할 방법이 없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분명 동의하지 않으신 부분도 많으셨을 테지만 사실 이는 일어날 수 있는 수억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각각의 기술들이 정확히 어느 타이밍에 어느 정도로 발전되어 보급될지,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기업가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등 사소한 사건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거든요. 일례로 맨하튼 프로젝트가 실패해 소련에서 먼저 핵 개발을 성공했을 경우 현대 사회의 근간이 민주주의가 아닌 사회주의가 될 수도 있었고, 한국 전쟁에서 인천 상륙작전이 실패하거나 미군이 부산에 조금만 늦게 도착했더라면 대한민국은 북한 땅이 되고 아시아의 국제 정세가 달라지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영생 관련 시나리오를 보고 본능적인 불쾌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는 인간의 기존 가치관에 천착하는 습성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기존 것이 그냥 좋고 편안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중세 종교 집단이 천국에 가기 위해선 면죄부를 사야 한다고 말했고, 대중들은 그의 소가 재산을 팔아 사곤 했었다. 홍역도는 영양실조에 걸려 사망하는 유아들이 많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와 유사하게 먼 미래의 인류가 볼 역사 교과서에는 21세기까지의 인간은 삶의 유한함에서 의미를 찾곤 했다. 30세가 지나면 신체 기능이 서서히 퇴행하여 죽음을 맞이했다 라고 쓰여 있을 것이고, 이들은 안타까움을 느끼겠지요. 무엇이 더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번 세기 안에 올 기술에 의한 거대한 변화 속에서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풍부한 상상력을 유지하고 기존에 내가 고수해오던 것을 바꿀 준비가 된 사고가 유연한 사람들이 더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